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끝없는 탐욕을 채워왔던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16가지 중에 3가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나올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윤석열은 이제 김건희와 함께 평생을 2평짜리 독방에서 지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안겨준 분노와 치욕을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과분하다 싶습니다. 구속은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시켰으니 이들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이들의 빌붙어서 나라를 망가뜨렸던 자들을 하나하나 또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리는 비는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샤인머스켓과 8080 디퓨저인데요. 샤인머스켓은 제가 어제 여러분께 정말 맛있다고 말씀을 드린 뒤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18브릭스면은 당도 중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굵어요. 제가 슈퍼에서 비교해 봤는데 아주 정어리몰이 좋은 상품 여러분께 참 드리려고 노력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샤인머스켓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폭염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선풍기를 드리니까 이번에 머스켓 드시면서 또 선풍기도 챙기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 80주년 우리 정어리TV도 80만 구독자 코앞에 두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 한정판으로 8080 디퓨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향으로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디퓨저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8080 에디션이라 한정 수량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준비된 수량이 떨어지면 바로 품절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과는 달리 병을 좀 고급스럽게 갈색으로 만들고 태극기 문양에 80 이런 숫자가 들어있어서 딱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좋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가격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8080의 무료 배송이니까 이번에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놔두고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위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여기에 마개가 있는데 이 마개를 빼고 이거를 꽂으면 아주 향기가 좋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다 향기 나게 했는데 향기가 좋긴 한데 계속 맡으면 좀 안 좋을까 봐 그건 이제 치워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놔두시면 또 오래 보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요. 너무 많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어느 때보다 더 좀 시원한 그런 바람 느껴졌습니다. 만도리님, 존경하는 백운기 앵커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좋은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 이런 댓글 보내주신 분이 많습니다. 북송님, 김건희 구속은 올림픽 메달 100개 딴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쾌거입니다.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만세, 정어리TV 만세, 김지호님 만세, 장윤민님 만세, 신인규님 만세 모두 만세입니다. 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둘이 학교 보내고 나니 기쁨이 2배입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TV님도요. 헌정사 최초 부부 쌍으로 꼬린 축하 기념으로 정어리TV도 8월 중 구독자 80만 꼬린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해주셨는데 보스형님 TV님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해왔기에 오늘을 맞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너무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됐다 싶으면서도 좀 아쉬움이 남고 저거 갖고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야릇한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잠들기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나와서 이거 혹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일말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지? 예,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슴을 좀 쓸어내렸는데 약간의 찝찝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성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지금도 너무 그럴싸하게 지어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런 얕은 수의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지금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때 마침표가 찍히는 거다. 지금은 마침표를 찍기 위한 쉼표의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한 20년간 못 들어본 얘기야. 매간 매직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민주화된 이후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매간 매직이 있었고,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귀금속을 나토 정상회담에 보란 듯이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김건희 씨가 정말 뛰어난 그런 인재, 또 사기성이 굉장히 높고 유능한 사람은 아무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허술하고 거짓말이 다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을 임명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다 밝혀냈는데,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구속시킬 정도로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데,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누가 이 사람들을 비호했고 누가 조직적으로 이 범죄를 은폐했는지,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파괴했는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꺼림직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요? 최성환님, 앵커님 손에 쥐고 있던 풍선을 놓친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실 웃음이 나오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김건희 구속을 바라보는 세 분 소회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신영기 대표님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험난하고 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가 남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했던 그 사필 기정 아닌가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이 들어와서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밝혀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많은 공무원들과 그 많은 권력기관들은 권력자에게, 김건희에게 아부하기 바빴지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밝혀내지 않았다라는 게 동시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안도감과 다행스러움은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동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멀고도 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이 권력기관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돼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더 얻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무혐의 결정 내린 것, 이것은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처벌 안 됩니까? 우선은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는 지금 검찰의 부실 수사가 다 드러나고 있고요.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기도 하고, 우리 또 특가법에 보면은 특가법에 뇌물범죄, 알선수재 등등의 범죄들이 따로 규정돼 있는데 그 규정된 범죄들을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덮어줬을 때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로 또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법 적용도 우리가 아직은 뭐 사법,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직무유기 내지는 특수직무유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그동안에 이 범죄 혐의를 덮어줬던 저는 검사나 경찰의 그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전 그것이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엉터리로 수사를 해왔던 검찰, 경찰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판사도 정의롭고 올바른 판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 김훈주 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했던 그 시사인 기사가 있는데 그걸 자주 봅니다. 참 거기 볼 때마다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 눈에 들어왔어요. 그 시절에 가장 많이 쓴 법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법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죠. 무거운 것은 무겁게, 가벼운 것은 가볍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였다. 강한 자는 저지르면 무거운 범죄고 약한 자는 저질러도 가벼운 범죄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 문영배 재판관이 판사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피고인들을 대했는지 재판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규현이 같은 놈도 만나봤고 조이대 같은 자도 지금 대법원장에 앉아 있는데 이제 김건희 재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재판 과연 지규현한테 계속 맡겨도 되는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골석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책임이다라고 말하지만 불이익을 줄 놈 같아 보이지도 않고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는 것은 내가 안 나가도 네가 알아서 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데 그러면 혹시 장미 변호사님 네. 특별사법재판부 이런 것 설치할 수는 없나요? 일단 내란 특별법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지금 입법론적으로는 이런 뭐 특허재판부, 파산회생재판부 이런 식으로 좀 특수성을 가진 재판부가 있지만 하나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법원 조직의 개편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오늘 당장 시행할 수가 없고 만약에 입법 논의가 된다면 사건 자체가 이제 지체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특별재판부의 설립 근거를 가지는 그런 개정 작업 이런 법원 증언 작업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직위원 재판부도 기본적으로 형사법정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걸석재판이라는 건 형사소송법에 구속된 피고인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이것 재판부가 판단하려면 본인 재판정에서 그걸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봤어야 돼요. 근데 기사 보고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으로 이 인치를 했니 못했니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사는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부인하면 그냥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을 갖고 그냥 구인영장 발부도 안 하고 바로 걸석 재판을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지금 가열차게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전제가 좀 빠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일의 순서대로 간다면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란과 관련된 조사 특위 내지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특검은 특검대로 하더라도 지난 12월 3일 그 전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던 과정, 그 이후에 권한대행체제나 또 조이대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이 의혹까지 이걸 명확하게 좀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야 사법개혁에 대한 동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뭐 30명 늘리냐 50명 늘리냐 이걸 가지고서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 좀 밀어붙이기보다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왜 책임을 국회가 중심이 돼서 왜 안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 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룸사롱 갔다 온 거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하게 돼 있는데 여전히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사법의 유착, 카르텔 문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상권분립 체제하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전 국회가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행태들, 사법비, 정치에 개입했던 문제들을 전 낱낱이 조사하고 남겨놔야 된다. 그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내란특별법, 저도 처음에 제가 내란특별법 하자고 초기부터 말씀드렸고 필요성을 저는 적극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가 좀 늦었더라도 이 내란과 관련된 지난 시간들을 명명백백하게 좀 기록을 다 남겨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그런 움직임 없습니까? 지금 이제 3대 특검 관련해서는 대책위를 마련해서 서울구치소도 2번이나 방문하고 지금 내란 또 김건희 특검 세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뭔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당대표도 새로 뽑다 보니까 요 사안 관련해서는 조금 진척이 더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임명됐고 이제 곧 추인을 받을 텐데요. 당대표가 좀 인선을 하고 정비를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활동을 하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항이 일사천리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자체가 추석 전에 모든 개혁적인 법안을 다 완수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예. 지우아빠 헬리님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김건희 구속에 너무 행복하지만 그 생각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비롯 인근 모두가 침수됐습니다. 아이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립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예, 또 일부 지역에는 아주 또 극한호우가 내렸죠. 아까 보니까 옹진군에는 140mm인가요? 시간당 그 정도로 내렸다고 그러던데 아까 제가 오늘 비가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데요. 예. 자, 김건희 구속됐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지요. 일단 서울 남부구치소의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입소가 됐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여자 수감자들은 좀 다릅니까? 절차가? 절차는 동일하고요. 예. 일단 그 수형 되는 그 동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고 일단 김건희 씨는 그냥 대기 중인 상황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가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기할 때는 머그샷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밀 신체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굴욕적이라고도 하는데 정밀 신체 검사는 받지 않아요. 간이하게만 받고 다만 이제 휴대용품 같은 것은 이제 그 맡기고 대기 공간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독방에 인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경호처에 더 이상의 경호는 받지 않습니다. 그 지원은 완전히 끊긴 부분이고 다만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부분 때문에 홍거동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될 예정이고 그 독방에는 이 에어컨은 당연하지만 모든 이제 구치소에 없고요. 일단 변의 접견실에만 있고 선풍기가 있는데 1단부터 4단까지 이제 본인이 조율을 하면서 틀 수는 있고 다만 전기 문제 가동 문제 때문에 50분 틀고 10분은 무조건 이제 끄고 그런 방에 혼자 그 뭐 침대 이런 건 있지 않고 접이식 매트리스에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2평이냐 3평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신인규 변호사님 혹시 남부구치소 가보셨나요?
예, 저도 한두 번 합격 가보고 남부구치소는 했습니다. 서울구치소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어떻습니까? 뭐 시설은 이제 서울구치소가 가장 오래된 또 구치소다 보니까 이제 시설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는 볼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구치소 생활이라는 게 뭐 아예 신축 아니면은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인기 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가장 원하는 데들은 이제 동부구치소를 많이 가고 싶어는 하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긴 해야 되는데 뭐 과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윤석열과 같이 수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공범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제 분리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이 돼본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초반에는 그 멘탈의 충격이 좀 강하게 있을 걸로 일단 예상은 좀 되고요. 초반에 이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3특검에 의한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좀 초반에 기세를 좀 몰아서 저는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묵을 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참고하시라고 옛날에 최순실이 있었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에 최순실이 있던 방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또 화장실이 옆에 있고 조그만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영치금으로 산 그런 음료수 같은 거겠죠? 그게 있고 그러면은 장미 변호사님 저 왼쪽에 보이는 데가 화장실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구조상 이 화장실이라는 게 세면대와 이제 변기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공간이 화장실 공간으로 보이고 그 뒤편으로 헝겊이 내려져 있는 게 관물대, 그러니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고요. 지금 입구 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치운 것으로 보이는 게 책상. 이 책상은 뭐 책상, 밥상, 식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하나의 물건으로 그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접혀 있는 저 뒤쪽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창문까지 있어서 머물기에는 그렇게 악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브라질이나 필리핀이나 남미나 이런 교도소 보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신 수양하기는 좋겠는데요. 정신 수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신수양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것을 만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런 동조자들, 범죄 공모자들이 이제는 윤석열 씨 최측근들이 다 진실을 토설한 것처럼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도 핸드폰을 초기화한다든지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그리고 그 뭐 시계라든지 귀금속들이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지금 뭐 4-5점 정도가 뇌물로 전달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지금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수십 건이 어딘가에서 보관되고 있고 지금 범죄 혐의가 은폐되고 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신혜식 씨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할까도 궁금한데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식단표 혹시 있습니까?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가 식사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구치소별로 좀 다른가요? 오늘 아침 메뉴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1,800원짜리인가 기다고 그러대요. 1,733원짜리 식빵 딸기잼 우유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전국이 다 똑같진 않고 구치소별로 남녀 구분은 없고 식단을 이렇게 매월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단체 급식을 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구치소별로 동일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 메뉴도 좀 다릅니다. 8월 13일 기준으로 보면 이 남부구치소에서는 양식이 오늘 나오거든요. 식빵에 소세지, 뭐 딸기잼 이런 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호텔이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그 재구성해가지고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는데 유석열 씨가 먹게 되는 거는 이제 죽이고 소고기 채소죽에 찐감자. 그러니까 다르지만 이 부분도 사실 본인이 뭐 계속 식사도 못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한식 할래, 나는 양식 할래 이렇게는 안 되죠. 호텔 조식은 아니니까 이제 안 될 거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번에 김건희 그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게 그 목걸이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를 일부러 준비를 해서 그것을 오빠의 장모 집에다가 갖다가 숨겨놓고 말을 흘려서 찾게 하고, 야,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죠. 이제 서희건설에서 이봉관 회장이 밝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산 거다. 그것도 뭐 밝히고 싶어서 밝혔겠습니까? 그 팔았던 사람 인터뷰까지 이렇게 딱 JTBC에서 나가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수하고 실물도 갖다 바치고. 근데 이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몇천만 원짜리 나토 목걸이를 받고 차고 왔는데 그때 지적을 했죠. 그거 왜 몇천만 원짜리 되는데 등록 안 했어. 재산 등록 500만 원 넘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문제 되겠네.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갖고 있었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뭐 이랬네 저랬네 8번이나 말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딱 가짜까지 해놓고 나 사실은 모조품이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사악하고 악랄하고 간악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말든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딱 이제 드러났어요. 신영희 대표님, 서희건설에서 이렇게 자수하고 실물도 갖다 제공하고 그러는 것은 뭐 이제 죄를 좀 경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는 각자 도생이 시작이 된 거고요. 뭐 저기 아까 우리가 남부구치소 안에 사진도 좀 봤습니다만 굉장히 좁은 방이잖아요. 굉장히 좁은 방에서 이제 아마 거의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국민들이 일말의 동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저렇게까지 좋은 조건에 놔둬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조작과 은폐의 역사 아니냐. 그냥 모든 게 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부터 출세하기 위해서 학력 조작하고 경력 조작했죠. 뭐 이름도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이름도 바꿨죠. 뭐 얼굴도 뭐 여러 가지 그 시술 같은 거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 바꿨죠. 그러고 나서 대선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했죠.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놀아놨죠. 그러면서 또 조작을 어떤 걸 하느냐. 결국에는 또 공천도 조작하죠. 고속도로 노선도 조작하죠. 주가 조작하죠. 뭐 조작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저거 한 번 조작만 하는 것도 심장이 떨리고 하나 했을 때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또 어머니는 잔고증명도 조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자체가 조작 그 자체. 저 가정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조작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간이 어떻게 부은 게 아니라 배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판검사들 돈 좋아하잖아. 돈으로 또 매수하면 되고. 이런 역사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전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이 불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뭐 서희건설 뭐 지금 다 불고 있는데 그 죄를 다 모아가지고 정말 엄벌을 통해서 전 이걸 조작의 역사, 은폐 역사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를 이번에 그 한겨레의 한 논설위원은 로비스트 내지는 사법 브로커라는 그 규정을 했는데 저는 아주 정확한 전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특검 절묘했지요. 사실 구속영장 청구 발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다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참 복잡해지는데 그랬는데 어제 심사할 때 그 실물까지 그리고 모조품까지 같이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듣는 순간
대박이네.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100% 확신할 수 있게 됐지요. 그거를 증거인멸을 가장 우선 중요한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뭘 더 고민하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어제 12시 넘어서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발부된 게 11시 몇 분이었던가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끝났다. 김건희도 뭐 알았겠죠.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어제 심사 받고 나올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오정희 특검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저렇게 딱 했는데 뭐를 더 따지고 말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미 변호사님 네. 어제 그 영장 판사 정재욱 부장판사가요 딱 하나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누구한테요? 네. 아, 누구든지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이미 판사는 마음속으로 끝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영장실질을 들어가면 진짜 구속의 갈림길이에요. 구속이 되면 일상이 무너진다는 인상을 본인들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의 말 한마디, 왜냐하면 판사가 많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에서도 판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엄청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이 마지막 한마디에 그 묵직함이 있는 거예요. 발른 클리프 앞에 이 판사가 계속 특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단 발언은 자제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소환할 때는 그것도 이제 수사를 하겠다고 혐의로 적시했지만 영장 청구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 현물을 꺼낸 거예요. 짜가 이 가품과 진품을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대리인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 자기 의뢰인한테도 못 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판사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에 너무 명확한 증거예요. 이 영장 청구서에서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보여주는 굉장한 스모킹 건입니다. 묻습니다. 당신 반클리프 아필 목걸이를 받은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서해건설로부터 받은 거죠. 본인은 누구한테 받았다고 합니까? 짝퉁을 선물한 본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진품이 나왔는데 가품은 어디서 난 겁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아 내가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이걸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짜를 구해다가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오빠의 장모집에 넣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받았냐고 물었을 때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희건설은요 거짓말을 지어낼 동인이 없어요. 왜?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자기가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른 수사망으로도 계속 옥죄어 오니까 사실은 저희가 줬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대지만 30대 같은 멋진 여성한테 선물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아니야? 수군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진짜 목걸이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받았다고 하는 말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구속은 본인 김건희 씨가 자초한 겁니다. 근데 이게 목걸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요, 김건희가 뭐지 목걸이도 되게 많죠. 뭐 통일교 거 있고 서희건설 거 있고 뭐 다양하게 받아 먹은 건데 그 말을 바꾼 게 한 8에서 9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 지면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말을 그렇게 많이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저 목걸이도 아까 보시면은 나토 갈 때 대통령 취임돼서 영부인이 처음 메고 가는 건데 그걸 모조품을 갖다가 맸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모조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해외 순방을 갔던 김건희는 그 리투아니아인가요? 거기 갔을 때도 명품샵 들락날락 하다가 그 해당 현지 언론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국격을 또 실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인생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본인이 모조품을
걸고 나토 순방에 갔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진품이죠. 그럼 진품이면은 어떻게 구했냐? 샀냐? 받았냐? 뇌물이냐? 이것만 남은 건데 이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저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거짓말만 늘어놓으니까 아마 판사도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제가 김지호 보니까. 대변인 같은 분이 만약에 판사다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이냐? 근데 저도 뭐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지인분들이 탄압도 많이 받아봐서 어떤 증언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못이나 범죄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 새로 증거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것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것도 오빠네 집이나 뭐 엄마네 집에 갖다 놨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사돈댁 집을 어떤 범죄 그런 은폐물의 그런 장소로 한다는 게 너무나 파격적인 거죠. 왜 거기다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 그 사돈까지 그렇게 범죄 자기가 이거 어쨌든 그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도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숨기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장소에 숨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준 놈도 한편인 거지. 그거요. 실제로는 그 목걸이 저기에 있어요. 어디?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이요. 오빠도 아니고 장모집까지? 예. 그거 딱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했는데 그거를 가짜를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니까 찾는 순간 확실하다 이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인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짜를 갖다가 숨겨놓고 정말 기상천외한 장소에다가 그거를 또 흘려가지고 찾게 하고 야 이건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영화 대본이에요. 아니 진짜 뭐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을 했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바쁘고 이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정말 머리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인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그래도 남편, 가족 아닙니까?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에 한번 면회는 갔었어야죠. 그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이제는 본인이 구속돼서 영치금도 못 넣어주고 면회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인간성도 아주 나쁘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 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예. 사실 모조품까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놓고 사실 그 오빠의 장모라고 하면요. 사실 김건희랑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모 집까지를 어떻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같은 편끼리 진술을 통해 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 조작범, 은폐범, 국정농단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동물은요, 맹수들이 뭐 정말 거칠게 뭐 이렇게 공격해서 뭘 뭐 뜯어먹고 이런 건 하지만은 누굴 속이는 건 안 하거든요, 동물은. 동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능이 안 되니까. 근데 인간만이 아주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와서 코베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아프다고 쇼하면서 병원 입원이나 하고 정말 악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업무 방해라든지 뭐 이런 거 처벌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과 동거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동거가족 아닌 인척으로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특검에 오빠의 집에 있는 그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좀 계기를 마련해 줬을 걸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수사 공권력을 낭비하게 되는, 수사를 방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밀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데 또 거기서 치우지 않은 물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세론 콘스탄틴인가의 그 정품 보증서와 상자는 또 그대로 둬서 완전히 또 들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그 수준에서, 본인 수준에서 거짓말을 지어내는데, 저도 의뢰인들이랑 형사사건 같이 미팅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그렇게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근데 관철되지 않을 거고, 관철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더 클 거라고. 그게 딱 지금 김건희 씨 상황인 거죠. 하여튼지 참 대단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받아 처먹은 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시계 이렇게 하는데, 시계 받는 거는요, 그거는 또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서모 씨인가? 그 사람이 그 시계가 뭐예요? 파텍 필립인가? 필립 파텍인가? 그것도 겁나게 비싼 거더만요. 그걸 차고 있으니까, 아, 그 시계 멋있네요. 나 외국 순방 이제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이건 갈취 아닌가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슈킹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말은 뭐 제가 뭐 싸게 사드릴게요 했다고 그러는데, 뭘 싸게 사주기는 싸게 사줬겠어요. 그걸로 해서 뭐 로봇 걔도 수의 계약하고 그렇게 했더만, 그랬는데 또 그걸로 손해봤다고? 무슨, 그게요, 그 자체로 손해를 봤다를 떠나서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난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막 이 양반이, 그 서신 가는 사람이 막 그 근사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막 얼굴도 막 내밀고 그러는데, 뭐지? 왜 저러지? 막 피하지도 않고 궁금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돈 이런 거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갖다 주고서 그때는 내가 나머지는 바로 보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얼마 정도를 못 받으신 거예요? 뭐 어쨌든 뭐 50% 이상은 안 돼요. 저거 좀 해석해 주세요, 신은미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저 시계의 의미가 뭐 개, 로봇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이제 와서는 저 서 씨가 지금 저는 나름의 알리바이를 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시계에 대해서 대신 사다 달라라고 하면서 대금을 안 줬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뭐 가서 이제 영부인 DC까지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거는 사후적으로 지금에 와서 이 범행 사실이 드러나니까 서 씨 입장에서는 내가 뇌물로 줬다라고 하면 뇌물 공여죄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싹 바꿔가지고 김건희가 대신 사다 달라 그랬다. 그래서 사다 준 것처럼 했는데 뭐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둘의 관계가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점, 권력의 정점을 이용해서 어떤 대가성, 어떠한 주고받는 것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저 시계는 사실상 어떤 그 이권을 얻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지, 저걸 가지고 무슨 뭐 내 거 대신 사오라.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대신 사오라고 시키는 것도 무슨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김건희 씨 본인이 가서 사는 거지, 왜 그걸 남한테 가서 대신 사오라고 합니까? 무슨 뭐 빵 셔틀 하듯이 뭐 시계 셔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에 와서 전 상황이 바뀌니까 본인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연예인 할인은 들어봤어도 영부인 할인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구차하냐면, 이걸 말씀 주신 대로, 아우, 나 이런 거 갖고 싶은데 얼마쯤 해요? 사달라는 소리로 그렇죠. 줄 수밖에 없는 네. 이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주러 갔는데 본인이, 아, 내가 부세린 콘스탄틴의 VIP니까 싸게 사주겠다. 근데 영부인이 찰 거니까 싸게 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 믿지를 못하잖아요. 영부인을 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직접 김건희가 전화통화까지 불사한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김건희한테 내가 사다 바친 게 아니다. 김건희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액 다 받았냐? 왜냐면 5천만 원짜리를 디스카운트 받아서 한 3,500에 샀다는 건데,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받았냐? 김건희가 일부를 주더라. 그러면 이게 관본권으로 특활비 같은 성격의 돈으로 보였냐? 꼬깃꼬깃해서 약간 더럽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냐?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더 판이 커지는 거예요. 김건희는 그럼 시계값을 누구한테 대납하게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뇌물을 준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사업가 서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요? 김지호 대변인님, 제가 아까부터 시계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봐요. 상당히 근사하구만. 아니 아닙니다. 좋은 시계죠? 아닙니다. 좋은 시계. 근데 저 방송하려면 시계가 필요한데. 네. 네? 저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불러드릴까요? 그럼요, 그렇게 나와야지. 제가 방송하려면 좋은 시계가 필요한데 지금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건 가르치인데요. 그거를 네? 그러고 있어요?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예요. 바로 잘리나요? 완전히 그건 진짜 그렇죠. 삥 뜯는 거지. 깡패죠, 정말. 깡패. 야, 그 일진들이 돈 뺐듯이 네. 그랑 비슷한 거죠. 네. 이걸 권력형 갈취 아닌가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상당 기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업자로 아주 낮은 수준의 업자로 살았고, 뭐 때로는 웃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나긋나긋한 태도, 그리고 뭔가 고위공직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한테 유무형의 어떤 것을 바치고 굉장히 저자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업자의 삶이란 게 또 그런 거 아닙니까? 허영심은 크고. 근데 본인이 어떤 윤석열 검사라는 그런 공권력과 결혼을 하고 그다음부터 주위 사람들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사람들이 설설기고 말만 하고 눈만 찡그려도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즐긴 게 아닌가. 내가 과거에 정말 설설 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도 과거에 막 시계도 풀어주고 뇌물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당하거나 했던 것을 본인도 보상 심리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 시계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지호 대변인님 눈치 좀 챙기세요. 또 어떤 분은 김지호님 시계는 어디서 난 거예요? 어떤 분은 시계는 그래도 배꼽 시계가 최고입니다. 아 근데 그 시계가 물론 비싼 시계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바쉐론 콘스탄틴 이건 그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약간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그 판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운전할 때 보기 편하라고. 오, 장미 기사에 변호사님 나오는. 아시네. 네, 이렇게 볼 때. 예, 이렇게 볼 때 편하라고 참.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바늘 저 판이 아, 이런 시계도 나오는구나. 그런데 막 그 아까 말한 파텍 필립이나 막 요즘 그런 고급 시계들은 막 다이아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했을 때 아, 너무 좀 있는 태가 난다라는 동안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뭐 일반 시계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비싼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5천만 그 원이요. 모델이. 예. 좋은 시계도 그 반클리프 목걸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막 더 비싸게 팔리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브랜드명을 이런 포탈에 쳤더니 중고가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팔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희귀템이면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품 시계 공부 한번 하고 갑시다. 보니까 명품 시계도 등급이 있더만요. 맨 위가 파텍 필립이네. 저 이거 그 등급표 빅5. 본 적 있어요. 네. 그다음에 브레게, 오데마크게, 바세론 콘스탄틴 막 이런 게 그러면 롤렉스는 어디가 있어? 3등급인데요? 와. 우리가 알기로는 롤렉스가 제일 비싼 거 아니었어요? 최고로 비싼 느낌인데. 아, 브라이틀링. 롤렉스는 3등급이네. 근데 엄청 비싼 시계인데 오메가도 그렇고. 네, 우리는 옛날에 롤렉스, 오메가 이런 게 제일로 비싼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는 껌이네. 아, 하이엔드 야, 위에 시계가 이렇게 빅5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군요. 카시오도 등급에 들어가네? 5등급? 그러네요. 5등급. 예. 라도 시계는 4등급.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좋은 놈인 거지. 아니, 라도 시계도 저는 좋은 시계인데. 5등급 시계를 차고 있었네요. 아 그래요? 등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5등급이었습니다. G샥이라고. 알아요 G샥. 뭐요? 전자시계인데 G샥이라고. 이게 G샥입니다. 이거 안 나오는데 5등급에? 5등급에 나옵니다. 아, G샥. 예. 아이고. 끝나고 좀 봅시다. 예. 야, 이렇게 또 이런 시계도 땡기고 뭐 했든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야, 저렇게 뭐 목걸이, 팔찌, 시계 뭐 있는 대로 챙겼구나. 이런 거는요, 정말 껌입니다. 껌.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어떻게 챙겨 먹었는가 조사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정말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일단 김혜성이라고 김건희 집사 역할을 했던 집사 게이트 어저께 들어와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어떤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렌트카 업체 뭐 IMS 모빌리티인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기업들 180억인가? 184억. 184억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이거는 그 전에 미르재단 뭐 했을 때 그런 수법을 흉내낸 것 같고.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드러날 것들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김혜성 이 사람도 보니까 전철을 그대로 밟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뭐라고 떠들어요. 뭐 나는 뭐 관련 없고 뭐 정정당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타이슨 얘기를 들려줘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어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봅시다. 전화 오셔서 엄청나게 역정을 내셨어요. 너는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제가 정말 천추에 한이 남습니다. 남의 집 위를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빵구석이나 주워먹는 그런 집사로 살고 싶은 놈은 아닙니다. 코바나 감사를 제가 이 명의만 빌려주고 그냥 업무를 보거나 보수를 받은 게 없어요. 2020년도 7월 달에 예비 유니콘에 선정된 회사입니다. 인기도 없는 정부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 지금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인데 어제 공항에 들어와서는 뭐 당당하다 뭐 하나도 부정에 연루된 거 없다고 큰 소리 치던데 이제 조사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계엄이 난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너 계속 안 들어오면은 뭐 하니까 요건 무효화되기 딱 하루 전날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신은규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랑 이게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아까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그 조작과 은폐의 역사를 짚지 않았습니까? 다 주변에 온통 그런 놈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저런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고 왜 도망갑니까? 그리고 도망갔다가도 지금 이제 김건희 구속될 즈음에 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들어오는 의도 자체가 이제 본인이 계속 도망다니면은 또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한번 뭘 어떻게 딜을 해보든지 어떤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감면시켜 보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 사안의 본질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그냥 깡통 회사에다가 기업들 이름 들어보면 다 아는 기업들이 돈을 수십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근데 뒤에서는 본인들의 기업에 있는 민원들 해결을 놓고 거래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사건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 김혜성 씨의 말과 무관하게 증거, 법과 원칙에 따른 증거로 인한 저는 범행 입증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언제까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은데요. 저렇게 이제 외국에 도망가 있는 사람이 이제 수사를 피해서 계속 숨어 있으면서 되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야, 내가 말이야. 이것을 좀 유력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듣고 오, 그래? 그렇게 속아주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근데 언론사는 관심과 화제의 인물이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면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서 들려주는데
신나가지고 막 본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내가 좀 합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장미 변호사님. 네. 저 때만 해도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본인 방어를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KBS와는 직접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하고 한국일보와는 서면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집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자본작직 상태에 있는 형사 리스크와 공정위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184억이라는 배임까지 불사하면서 돈을 넣었는지에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예요. 유망 기업이었다? 유망 기업이란 건 본인 견해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자본 잠식 상태인지 아닌지로 보는 거고요. 그런 기업의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 이슈가 있는데 계속 분식회계가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분이 종결되기도 했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세 글자를 지으면 이 돈의 흐름이 지금 드러납니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46억 원인가는 또 다른 회사로 빼갔어요. 익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와 나눠서 배분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수사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됐어요. 집사고 아니고 뭐 자존심이 있고 유니콘 기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특검 수사 대상이 16가지인데요. 이 16가지를 관통하는 딱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렇게 해서 땡기고 저렇게 해서 챙기고 이렇게 해서 먹었다가 이것은 이걸로 봐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정권 잡은 이유가 김건희가 야, 좀 챙겨야 되겠어. 윤석열 너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한 것 아닌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탐욕의 화신이죠. 탐욕의 끝판왕입니다. 그 말로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하면 나올 텐데 저는 마약도 반드시 특검을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백혜련 경영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김건희는 직접 마약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약 사업을 하는 자가 왜 마약과의 전쟁을 합니까? 마약과의 전쟁 딱 이걸 듣는 순간 미국의 금주법과 마피아가 생각이 났어요. 금주법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마피아들이 술을 만들어서 밀주로 유통을 하면서 얼마나 부를 챙겼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해서 마약 유통망을 딱 20통을 조여놓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약으로 얼마나 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를 넘기고 나라를 없애서라도 나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뿐만 아니라 그 권력형 부패와 비리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목걸이냐, 시계냐, 신발이냐라는 것은 우리 뭐 고급 레스토랑 들어가면 에피타이저 주잖아요. 그냥 입가심 정도고 뒤에 이제 스테이크 덩어리는 누가 해 먹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수사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런 김예성 같은 사람들은 그냥 척 보면 척 아는 게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지금 집사 취급받고 있잖아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조작 은폐 범죄의 달인, 조작 은폐의 수괴거든요. 수괴 밑에서 명받아서 저런 일을 해왔던 사람 수준이라면요. 안 봐도 비디오인 겁니다. 누가 김건희한테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본인들 이해를 해먹은 패밀리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 김예성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의 수준을 딱 보려면 김건희를 보면 된다. 김건희의 명을 받들 정도면은 얼마나 참 허접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에서 김예성을 왜 집사격이라고 부르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300억 넘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을 위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걸 위조해줬어요. 아니
그냥 회사 생활하고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공공기관에 금융권에 잔고증명을 위조해달라고 해서 위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저는요 언론에서 사실은 집사라고 좀 격을 높여줬지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은행 잔고증명 아무나 위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위조를 하는 건데 저런 사기꾼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이 180억 넘게 투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저렇게 은행 잔고증명 위조했는데 어디 가서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습니까? 사기꾼인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아서 시장에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주가로 수익을 벌 수 있다. 그런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냥 정부에서 뭔가 로비해가지고 예비 유니콘 기업이다. 이런 게 유니콘 기업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자본이 잠식될 수가 있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진과 관련된 뭐 청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공천이라는 게 지금 문제되는 게 2022년도 6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건진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천 농단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방선거를 총괄했던 정진석 위원장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던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따라올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지방선거 중에서는 강남구청장 경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컷오프를 당해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그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줘가지고 지금 그 현직 구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청장 사안부터 아마 특검에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착착착착 하는데 지난번에 그 김건희 특검 제가 좀 뭐라고 했더니 아무튼 잘하면 국민들이 다 인정해 주겠죠.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그 앞에 그 묻어놨던 흉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상 위의 목적. 근데 윤석열 그때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뭐 배수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배수를 하면 이렇게 세워놔야지 관을 수직으로 세우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수관이 물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우수관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하수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땅에 기둥처럼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자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약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이 주술 무속과 관련된 것도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정권을 잡은 게 주술의 힘, 무속의 힘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런 범죄를 막아줄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주술, 무속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회에 왕자를 쓰고 나와도 당당했던 거예요. 그걸 반드시 썼어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연과 주술과 무속에 기대서 성공 방정식을 나름대로 써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권력을 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5개의 기둥관을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최재형 목사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성사진을 찍었을 때 없던 5기둥이 생겼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안 했다고는 말 못하니까 그냥 배수로라고 해요. 어느 배수로를 수직으로 심습니까? 물이 흐르도록 해서 이렇게 가로로 심는 거죠. 수평적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들어가 봤더니 5개가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시설로 판단해서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어야 됩니다.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 놓은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자들이 헤쳐먹은 것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이자들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했던 자들이 바로 검찰이고 그런 수사기관인데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에 얼마나 많은 놈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같이 해먹었겠습니까? 권성동 지금 이름 나오지요.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왔다는 거. 뭐 이번에 또 골프장에 가서 또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 친 곳이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아닙니까? 뭐 더워서 뭐죠 햇빛 가리려고 마스크 썼다가 그게 그런 정도입니까?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한 거 아닌가요? 그늘집에 왔어도 그 모자를 쓰고 있더만. 근데 이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벗어야 되니까 얼굴이 나와버렸어요. 한번 그 면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이고. 저렇게 하고 오면은 나 권성동 아니야. 나 개성동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 얼굴을 김조 대변인 골프 치세요? 안 칩니다. 이제 뭐 햇볕 탈까봐 얼굴에 뭐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까지 붙이는 사람은 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 이쑤시느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권성동이야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돈도 사전에 결제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누가 믿어요? 어떤 자가 대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것도 참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하고 다니고 싶을까? 난 궁금합니다. 아니 아까 제가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김건희 같은 조작과 은폐의 달인의 밑에서 명을 받아가지고 해먹는 부류들은 그냥 수준 이하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까 권성동 같은 경우도 아까 김예성 정도 되는 집사예요. 그냥 정치인 출신 집사.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쑤시고 저러고 얼굴에다가 가면 같은 걸 쓰면서 그렇게 기어이 골프 한번 쳐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골프 재밌게 치고요. 아마 권성동이도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1호 구속을 저는 간절히 기원하고 있고 아마 특검들이 빠르게 지금은 검찰, 법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치인들 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로 저는 빠르게 좀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골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지막 골프. 얼마나 골프를 치고 싶었으면 빨간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골프를 치더라고요. 아마도 과거에 강원랜드 부정 채용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윤석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국민이 지금 봐줄까 말까 한데 나는 지금 뭐 대표 경선 나와서 얘기하는 장동혁 김문수는 원래 조금 우리가 대선 때 알아봤는데 장동혁 이자는 정말 정세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장동혁 연설하는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입법에 의해서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저 정도 증세면은 상당히 중증이죠. 저 이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픈 것 같고 네. 저게 아프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굉장히 저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악랄함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요. 결국에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악마화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자들을 가둬놓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정치판을 저렇게 오염시키고 망쳐놓을 것이냐. 제가 늘 비판하고 늘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반정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은 정치 그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건 저 개인에 대한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전 반정치의 전형으로 봅니다. 방금 장동혁 얘기하는 걸 듣고 크리스님 사람이 아니문이다. 내일은 벼락부자님 박영식인 줄. ILRTGYIP님 관상은 과학이다. 순미 무비 19님 마이 아파. 보리님 지랄을 한다. 장미 변호사님 또 판사 출신이죠.
법원 출신이고요. 행정고시도 붙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게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못해서 18명밖에 못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에는 했습니다. 그때는 친한계라고 해서 사무총장이 되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변모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1.5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재보궐로 되고 그 지역구의 입지가 지금 충남지사가 다시 복귀를 하면 어려워져서 더 이렇게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라는 설부터 본인의 기독교 신념으로 완전히 지금 강경한 그런 부분에 입장이 변모했다는 부분까지 그걸 다 종합하더라도 정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저버리고 본인의 입신양명만 노리는 그러니까 변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엄 해제 당일에 들어갔던 게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그 순간의 판단이 본인의 진이었을 텐데 가공하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에서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그래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그 민낯을 보는 겁니다. 이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이해 집단일 뿐입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다 틀린 말만 한 건 아니고 고장난 시계도 2번 맞듯이 딱 하나 맞는 말 한 게 국민의힘을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건 딱 보면 증상이 쥐약 먹으면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쥐약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증세가 원래도 난 저 대변인도 했었죠. 뭐 당직은 다 했습니다. 당직은 다 했습니다. 한동훈 밑에서 꿀을 다 빨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 할 때 목소리 듣고 무슨 꼭 뭐 사이비 교주같이 열심히다 이러니까 듣기 싫었는데 갈수록 증세가 좀 더 쥐약을 먹은 거예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음성이나 어떤 말하는 태도 그리고 표정이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흑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고민해보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신양명 당내에서의 본인 위치만 찾다 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흑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현직 대통령 그것도 임명된 지 2-3달 뿐이 안 되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대선 자체를 불복하겠다. 그런데 저러한 정말 망언적 얘기를 하고 공화국의 어떤 기틀을 깨부시는 발언을 하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어떠한 점 비판도 못 받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달뿐이 안 됐는데 탄핵을 입에 거론했다면 정말 우리 사회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저런 자가 판사를 했을 때 그때 사법부가 어땠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야욕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놈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법부가 어쩌면 오늘날 이런 비리를 만들어낸 온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문영배 재판관 얘기했듯이 이제는 정말 정의로운 재판관이 이번 사건들을 잘 맡아서 확실하게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28,129명이 동접해 계신데 29,900명 되셨으면 제가 샤인머스켓 공짜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선각자님 6,000명만 더 구독하면 80만인데 왜 구독 안 누르세요? 아쉽네요. 구독 좀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독하신 분이죠. 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방송 보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우리가 금방 80만 되지요. 8월 15일 날이 광복 80주년인데 8월 15일 날 80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게 광복절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1부 함께해 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